출퇴근길에 듣는 경제예능 머니커플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드론 전쟁,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먼저 2025년 세계 전쟁 위험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굉장히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죠. 뭐 아시아로 치면은 중국과 대만,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죠. 뭐 중동은 워낙 많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방산주가 굉장히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대표 방산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65.95%가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미국의 대표 방산주라고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11.79%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세계 3차 대전의 기운을 보고 방산주에 미리 넣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이 방산주에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보다. 초보. 진짜 고수는 어디에 넣었어야 했냐? 바로 무인기 드론 관련 주죠. 미국의 대표적 드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에어로바이런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134.30%가 올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고수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전쟁이라는 전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드론 관련주가 왜 일제히 상승했는지 한번 자세히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러우 전쟁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땠죠?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압도적. 그냥 압도적이에요. 탱크 같은 경우도 15,498대 대 6,090대. 포 같은 경우는 6,215대 대 1,877대. 뭐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행기는 진짜 압도죠. 1,458대 대 66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 미군 장교이자 전략 해설가인 더글리스 맥그리거란 분이 말씀하시기를 동부전투는 사실상 끝났다. 우크라이나가 24시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완전히 제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전 미군 장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해설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찐 밀떡이야, 찐 밀떡.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계산해 봤을 때 아까와 같은 군사력 차이면은 이거 24시간 안에 끝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버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형제의 나라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은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무엇을 선물했냐? 바로 바이락타르 TB2라는 이 드론을 선물했습니다. 드론. 이 드론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크죠. 아니, 드론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조그만 드론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네. 이게 무려 날개 길이만 12m, 그리고 최대 고도는 8,200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채공 시간은 27시간이에요. 27시간. 그러니까 27시간 동안 떠다니면서 뭔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드론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그만 그런 드론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가지고 빼빼빼뺑 하면서 가는 거, 이런 거를 드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인기 자체를 그냥 모두 다 드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락타르가 무엇을 했길래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막아낼 수 있었냐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바이락타르가 이제 정찰을 쭉 하겠죠. 공격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았어요. 정찰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정찰을 하다가 러시아 기갑부대를 발견했네. 러시아 기갑부대가 이렇게 한 줄로 오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 얘가 네, 저 바이락타르인데요. 여기 보니까 한 줄로 오는 러시아 애들이 있어서요. 그 위치가 요 3번이랑 4번 나무 사이에 그 좁은 길 있죠. 거기. 거기에요, 거기. 하면서 GPS를 송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GPS를 송출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포병이 40km 밖에서 냅다 포격을 갈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크라이나에서도 심지어 야, 우리한테는 바이락타르가 있어서 너네 아무리 해봤자 그냥 고철덩이야. 그냥 다시 갖고 가. 바이락타르 바이락타르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정도였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락타르 바이락타르.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신나고 지금 누가 봐도 이 깐죽거리는 굉장히 킹받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바이락타르 하면서 그런 영상, 이제 바이락타르를 찬양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군의 영상을 보았는데, 아니 제3자가 봐도 뭔가 왠지 모르게 킹받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푸틴이 봤을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당장 격추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바로 방공망을 이제 빡세게 준비를 하는데 S-400 장거리 방공 미사일, 그리고 토르-M2 중거리 시스템, 펜서-S 근거리 방어, 거기다가 전자전 제밍 장비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밍이라고 하면은 무선 신호를 받을 때, 이 무선 신호를 드론이 받을 때 거기에 막 잡음을 뿌려가지고 먹통이 되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방공망을 촘촘하게 도입한 결과 터키에서 지원해준 50대 대부분이 격추를 당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아까 보면 컸잖아요. 상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느리고 스텔스 기능도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하늘의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격추됐고 남은 것들은 그냥 후방 정찰 임무만 하는 식으로 지금 역할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층 방공망과 강력한 전자전 제밍을 촘촘히 깔자 크고 느린 드론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크고 느린 그런 드론들이 생존성이 급락하자 전장에서는, 특히 러시아에서는 값비싼 몇 대보다는 싸고 소모 가능한 드론을 많이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엇을 도입하냐? 바로 이란에서 사들인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 정도고요. 아까 바이락타르는 70억이에요. 70억. 그러니까 70억에 비하면 굉장히 싼 그런 비용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500km를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샤헤드 같은 경우에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40km 정도의 폭약을 싣고 다니는데 건물 하나를 날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비행 속도도 185km라서 느리지만 탐지가 좀 어렵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좀 탐지가 어렵겠죠. 지금 사진을 보시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는 쭉쭉 여러 사람이 나열해가지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도입한 이 샤헤드 136,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발전소, 송전탑, 수도시설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러시아는 매일 10대에서 20대씩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발전소나 송전탑, 수도시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기반시설을 공격했냐 하면은 군인들을 직접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발 전쟁 그만하자 하면서 지치고 정치적인 압박이 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서 값싼 드론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작전이 실제로 먹혔냐? 아주 잘 먹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되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스를 외쳤어요. 아니, 당연하지. 우리 국가를 지켜야지. 우리 영토를 지켜야지. 심장을 바쳐! 하면서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보니까 심장을 바치기에는 내 심장은 몇 개다? 한 개다.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2024년에는 역전돼가지고 예스가 25% 근처까지 거의 내려왔고, 그리고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25%에서 거의 50%까지 증가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수행한 그 작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샤헤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52억 원이에요. 2,600만 원짜리를 막고자 한 끝에 52억 원짜리를 태워? 좀 말 안 되죠. 그럼 나삼스 미사일, 이것도 50만 달러, 6억 5천을 태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나마 좀 싼 스팅어 미사일 5,200만 원, 요걸 태울까? 근데 이거는 또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하루에 샤헤드를 20대를 보내면은 최소 우크라이나는 이걸 막기 위해 10억에서 100억 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비대칭 소모전이라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면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현대전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샤헤드에 당하다 보니 당연히 똑같은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양측 모두 더 작은 드론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FPV 드론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FPV 드론이 뭐냐면 First Person View,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의 뷰의 드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촬영하거나 갖고 놀 때 쓰는 혹은 경주용으로 쓰는 그런 드론이에요. 그런 드론은 보통 30에서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 RPG 탄두나 혹은 수류탄을 달고 러시아 전차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영상용으로 쓰던 그런 드론을 위에 폭탄을 달고 냅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빨라요. 시속이 150km 이상이고 그리고 작아가지고 탐지도 어려울 뿐더러 급선회나 급강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총으로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조종하는 게 누구다? 게이머들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쭉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거죠. 자, 아까 이 드론이 얼마다? 30에서 50만 원. 근데 이 탱크는 얼마다? 대략적으로 뭐 100억 정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4, 50만 원짜리로 100억짜리 탱크를 그냥 무용지물화 해버리니까 이게 가성비가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다 보니 FPV 드론이 굉장히 양쪽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는 게임 좀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드론 조종사로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내 애가 24시간 게임을 하고 있다? 굉장히 혼나겠죠. 얘가 뭐가 되려고 이러니? 야, 게임 좀 그만해 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다? 게임을 24시간 한다? 어휴, 얘가 지금 애국자가 되려고 그러나? 아니,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애쓰는데 과일이라도 줘야겠다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왜? 아무래도 이 드론 조종기가 이 게임을 하는 조이스틱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조종하는 것도 게임이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2025년 6월 드론 전술의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기획한 거미줄 작전입니다. 이 거미줄 작전은 진짜 한편의 SF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러시아 공군 기지 위치 근처로 러시아 운전수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컨테이너를 여기 어딘가에 옮겨달라라고 말을 한 거죠. 당연히 이 안에는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전혀 드론과 상관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이 러시아 운전수들이 컨테이너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었다? 드론이 있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의 윗부분인데 윗부분이 이렇게 쫙 열리면은 드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를 개조해가지고 드론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론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공군 기지 근처에 갔을 때 바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자,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봐볼 텐데요. 지금 쭉 가가지고 빵! 이런 식으로 터뜨린 거죠. 이거 박으려고 하다가 여긴 터졌네. 자, 다음 걸로 하면서 또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전략 폭격기 4대를 잃었고요. 폭격기 2대, 그리고 연료 저장고와 경납고들까지 모두 파괴된 거예요.
이 9억 원어치의 FPV 드론을 갖고 몇 천억에서 뭐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힌 거죠. 이게 러시아 내에서도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사건 바로 다음날 푸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경질시키고 전국의 전략기지에 24시간 드론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5년에서의 현실은 핵무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드론이라는 거죠. 이게 입증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주가 일제히 오르면서도 그 중에서 특히 드론 관련된 주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은 이제 드론 실험실이자 교과서가 되었는데 값싼 드론이 고가 무기를 제압하고 전쟁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 흐름을 보면서 전 세계 드론 패권을 노리는 두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자, 먼저 중국을 보면은 중국 하면은 DJI죠. DJI의 글로벌 상업용 드론 점유율이 무려 76%예요. 사실상 독점이죠. 독점 76%. 그런데 이 76%가 단순히 우연하게 달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먼저 2010년에서 2015년에는 시장 진입을 위해 작전을 세웠죠.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하드웨어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취미용 드론을 10에서 20만 원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장을 진입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기술을 혁신하게 돼요. 삼축 짐벌이라든지 아니면은 4K 카메라 등을 넣으면서 고급 기능을 대중화하고 앱 생태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개발자들이 DJI에서 만든 SDK로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 IT 업자들은 다 중국의 SDK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지배인데 기존에는 방송용으로 좀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기업용 그리고 농업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76%의 점유율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DJI의 드론 구성을 보면은 GPS 수신기 있죠. 그리고 카메라 있죠. 통신 모듈 있죠. 비행 제어 컴퓨터가 있어요. 즉 실시간으로 GPS 좌표, 고도, 비행 경로 그리고 촬영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데이터망을 통해 어떤 데이터 센터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어디냐? 바로 중국 서버라는 게 미국 국토안보부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GPS 좌표와 비행 기록도 전송할 뿐더러 심지어 드론을 끈 상태에서도 데이터 전송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미군 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웠어. 뭐 정찰용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놀려고 띄웠다고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여기를 다 촬영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어디 있다? 중국에 있다. 그 중국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뭔가로 활용을 하겠죠.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한 DJI 또한 성명을 냈는데 데이터 통제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데이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저장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컬 데이터 모드가 있어가지고 너가 만약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지 않으면 전송하지 않게도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성명을 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일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에 관한 얘기였고 문제는 현재 중국은 군용 드론 시장까지도 넓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중국의 윙룽이라는 드론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채황이라는 시리즈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 윙룽은 13에서 26억이에요. 그쵸? 근데 이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알려진 미국의 MQ9 같은 경우는 390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15배 정도나 차이 날 정도로 가격이 압도적으로 중국 윙룽이 쌉니다. 물론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중국 측의 주장이다 보니까 이걸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값싼 그런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이 드론을 원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은 중국 윙룽을 살까요? 아니면 미국 MQ9을 살까요? 미국 MQ9이라고요? 15배 싼데? 이게? 15배가 싼데? 진짜로?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MQ를 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윙룽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윙룽2를 48대나 구매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체왕 4를 수십 대 도입했으며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등도 체왕이나 윙룽을 다수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020년 1월에 DJI를 엔티니 리스트로 등재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 등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기업에 올랐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21년 12월에는 DJI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연루 혐의로 투자를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24년 3월에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미국 내 모든 DJI 드론은 운용이 금지되고 기존 사용자들도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됩니다. 정부기관의 DJI 드론은 즉시 폐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지금 미국 경찰서에서 수색 작업용으로 DJI 매빅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용으로는 DJI 드론을 쓰고 있고요. 농장에서 작물 관리용으로는 DJI 아그리스를 쓰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측량용으로는 DJI 팬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공기관 여기저기에서 이미 DJI가 많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없앤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기업들은 없냐? 먼저 스카이 라디오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군용이나 기업용 특화여가지고 가격이 DJI의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도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자국 드론 산업 육성을 이제 시작했고, 국방부에서 블루 UAS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동맹국과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자 DJI를 최대한 지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거든요. 특히 이 스웜 드론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이 스웜 기술이라고 하면은 마치 벌떼처럼 동시에 협력하며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2017년 중국이 1374대의 드론을 동시 비행해가지고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고, 2021년에는 3051대, 그리고 충징 드론 라이트 쇼에서는 무려 11,787대를 운용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는 군사용 드론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만큼 이미 많이 앞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군사용으로는 수백 대가 협력하는 공격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드론 라이트 쇼를 보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미쳤습니다. 보시면 이 하늘에 이렇게 수만 대의 드론을 깔아가지고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진짜 이제 아파트들인데 여기 위에다가 이 드론을 깔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압도적으로 웅장한 드론 쇼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만 더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군사용으로 쓴다? 상상도 하기 싫죠. 이렇듯 드론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방산산업 중에 특히 드론 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잘 하고 있을까? 2022년 12월 26일 기억나시죠? 북한의 드론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땠냐? KA-1 경 공격기 출동했지만 격추 실패, KF-16 전투기 완전 무장으로 출동했지만 격추 실패,
AH-64 아파치 헬기를 추적했지만 놓쳤고요.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실패. 다 실패했죠. 총 5시간 동안 북한 드론이 유유히 서울을 이렇게 쭉 놀다가 이제 잘 놀다 갑니다 하면서 미사일 잘 쐈고요. 하나도 못 맞췄죠 하면서 그대로 북한으로 튀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샛별 사형이라는 또 새로운 드론을 보여줬어요. 이게 샛별 사형인데 옆에 있는 거랑 굉장히 닮았죠. 옆에 있는 거는 미국 글로벌 호크예요. 미국 글로벌 호크인데 여기에 뭔가 있는 거랑 여기에 뭔가 있는 거, 그리고 고래같이 생긴 이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북한은 이 드론에 힘쓰고 있다. 물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따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드론 작전 사령부를 23년 9월 1일에 만들어가지고 대드론 하드킬 시스템, 국산 군단급 무인기, 그리고 틸트로터 무인기를 만들고 있어요. 대드론 하드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적 드론을 탐지했을 때 요격 드론을 발사해가지고 그거를 격추시키는 시스템이고, 국산 군단급 무인기라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미국 글로벌 호크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무인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틸트로터 무인기라고 하면은 헬기처럼 수직하고 이착륙할 수 있고 비행기처럼 고속 비행이 가능한 그런 무인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먼저 예산 삭감이 문제입니다. 2017년에 정부 계획에 따르면은 2026년까지 드론 시장을 4조 4천억 원으로 달성은 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예산이 2022년에 247억이었는데 2023년 되면서 149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의존성 문제도 있는데 현재 드론의 핵심 부품 국산 화유를 보면은 바디 72.6, 통신 모듈 50.3, 비행 제어 칩 37.5, 배터리는 무려 3.8, 모터는 25.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쓰냐? 바로 중국의 힘을 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어. 그때 중국이 야, 우리는 너네한테 더 이상 드론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그만큼 이 기술 종속이 굉장히 문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기업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10명 이하의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연매출은 수억 원 수준이에요. R&D 투자 여력이 거의 없을 뿐더러 DJI와 직접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실전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은 그걸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로 보내서 이게 실제로 통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인 그런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현대전쟁의 무게추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탱크도 전투기도 아니라 수천 대의 드론이 전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과거에 핵무기를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